이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었지만 당시 5살이었던 남동생 역시 유치원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충격이었던 모양이라 이사 가기 싫다고 통곡하는 지경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동생은 이사하고 나서는 말도 잘 하질 않고 집에서 혼자 놀기만 했습니다. 또 새 유치원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해 엄마는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줄 겸 같이 동네 산책도 하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며 늘 동생 곁에 있어 주었죠. 저도 누나로서 엄마를 도와 동생을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생이 유일하게 좋아했던 것은 근처 어린이 공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간 집에서도 가까운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미끄럼틀 한 대 외에는 별다른 놀이기구도 없었고 가지를 쭉 뻗은 큰 나무가 몇 그루 자라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곳은 갈 때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공원이었던 것이죠. 헌데 참 이상하게도 제 동생은 그곳을 무척이나 좋아했죠. 사람도 없는데. 한 번은 동생에게 그 공원이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공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든 거야? 거기에 나무 아줌마가 있어. 그게 뭐야? 무슨 아줌마? 나무 아줌마. 근데 그 아줌마 아기가 없어졌대. 뭐? 당시에 저는 동생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꿉놀이 같은 어린애 특유의 놀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사한 지는 2달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은 차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새 유치원에도 잘 갔었고요. 엄마랑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예전처럼 기운을 되찾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동생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 주사까지 맞췄는데도 열은 전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녀봤지만 그저 의사들이 하는 말들은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때문에 엄마는 항상 동생 곁에 붙어 간병하셨고 저도 할 수 있는 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쓰러진 셋째 날 저녁 엄마랑 동생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저까지 3명이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친구들이 놀러오기로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30대 정도의 낯선 아줌마였습니다. 누구세요? 제 질문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 남자아이가 아프지 않나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곤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여자를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필사적으로 온몸을 써서 여자를 막으며 엄마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엄마, 모르는 아줌마가 집에 들어오라고 해. 자, 아드님은 어디 있나요? 여자는 제가 맞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심지어 이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여자를 힘껏 밀었지만 여자는 오히려 엄청난 힘으로 저를 밀어 넘어뜨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복도 안쪽에서 엄청난 기세로 뛰쳐나오시더니
여자에게 달려와서는 힘껏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여자에게 뭐라 소리치는데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당신 누구냐고 말한 것까진 알아들었지만 우리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평소 매사에 소극적인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의 기세에 눌렸는지 얻어맞은 얼굴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치더니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전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저 여자 누구냐고. 헌데 엄마는 제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날, 또 다음날, 그날이 있었던 뒤로 그 여자는 다시 오지 않았고 동생의 건강 상태도 호전되었습니다. 헌데 동생이 이상해졌습니다. 동생은 병이 나은 뒤 그렇게나 좋아하던 그 공원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좋아하던 그 한적한 공원을 말이죠. 매일같이 혼자 뛰어놀며 그렇게나 좋아라 하던 곳이었는데, 근데 저 역시 왠지 모르게 공원을 피하고 멀리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으로 이사가서 새로 사귄 친구가 말해준 건데요. 그 공원은 일본에서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오기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그 공원 나무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그 사건이 있었던 뒤로 여자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고 동네 주민들은 그 공원을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점 그 동네의 소문은 입소문을 거쳐 일본에서 유명한 심령 스폿이 되었던 거겠죠. 그리고 사람의 목을 맨 나무는 꺼림칙하다는 이유로 공원에 있는 모든 나무를 누군가 베어버렸다는데, 그게 때마침 동생이 아파서 쓰러진 시점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여자는 자살했다는 귀신인지 아닌지 엄마도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공원을 좋아했던 제 동생은 아줌마의 아들 홀령과 같이 놀았던 것일 거예요. 난 패러당했다. 뒤에서 후다닥 누가 뛰어오는가 싶었는데 돌아볼 새도 없이 무언가가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때문에 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난 세상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고 내 마누라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있는 곳까지 뛰쳐나왔다. 집에 거의 다 왔기에 망정이지. 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병원을 찾았는데 이미 한쪽 눈은 염산이 흐를 대로 흘려서 실명됐고 반대쪽 눈마저도 간당간당했다. 난 그 자식을 잡기 위해 신고뿐만 아니라 직접 밤거리에 찾아다녔다. 속주머니에 부엌칼을 들고 말이다.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난 살면서 남들에게 피해준 적 거의 없었는데 이런 묻지마 범행을 당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침을 느꼈다.
재작년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무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덕분에 난 녀석을 찾아 밤낮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헌데 무리를 한 탓일까? 남아있는 한쪽 눈 상태마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점점 기괴하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녀석을 찾기가 어려울 뿐이지 지금 보이는 한쪽 눈만으로는 무리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럴 때마다 내 옆에 달라붙어 제발 그만하라고 싹싹 비는 마누라가 원망스러웠다. 내 마누라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나였다면 자기 남편 대신 발벗고 나서서 그 자식을 찾았을 텐데 말이다. 인연은 좀 살아보겠다고 몇 푼 주지도 않는 공장에 아주 꾸준히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그날 역시 내 마누라는 내 옆에 없었다. 내 느낌상 그 자식으로 보이는 사람이 야밤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난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저놈이다. 그리고 난 소리쳤다. 품에 칼자루를 뽑아들고 미친 듯이 녀석을 쫓았다. 그 녀석은 엄청 빨랐다. 한참을 뛰어가다가 그 녀석을 놓치고 말았다. 진짜 엎어지며 코다할거리였지만 그 녀석을 놓치고 말았다. 난 열불이 나서 마누라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야, 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일로 당장 안 와? 그렇게 부르릉이 떨어진 지 1시간 정도 있으니까 마누라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난 그 자리에서 귀싸대기를 올려붙였다. 야, 빨랑빨랑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제서야 이 상황이 파악됐는지 날 따라 쫄래쫄래 쫓아왔다. 일단 오늘은 놓쳤지만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향하는데 웬 가게가 눈에 띄었다. 그리곤 소주 한 병을 샀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소주 한 병을 겁도 없이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누라는 또 제잘거린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그리곤 마누라에게 못될 짓을 해버렸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왔다. 하도 소리치니까 주민이 신고라도 했나보다. 진짜 족같은 하루였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리쳤다. 야, 아, 근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남아있는 한쪽 눈마저 재구시를 못하는 것 같았다. 난 당장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 의사 양반이 내 눈 이거 1년도 못 간다고 내게 말했다. 너무 손상이 심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냅다 멱살을 붙잡아 버렸다. 아니, 그럼 그때 미리 말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서야 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난 조용히 집에 들어왔다. 마누라가 조용히 밥상을 내밀길래 그냥 냅다 엎어버렸다. 그냥 짜증도 짜증인데 막상 앞으로 눈이 안 보일 거란 말을 들은 탓인지 기분이 묘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 의사 양반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난 그날 역시 의사 양반을 찾아가서는 멱살을 잡고 깽판을 쳤다.
넌 세포가 어쩌고 저쩌고 주절되면서 그때까지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니 당장 눈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있어봤자 뭔 상관인가? 아직 그 녀석을 잡지도 못했는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 진짜 코앞까지 따라갔었는데 그놈이 맞는데 말이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가 지났다. 그리고 난 앞을 아예 볼 수 없게 돼버렸다.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는 건 느꼈지만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나. 난 당연히 마누라가 날 떠날 거라 생각했다. 근데 정이 참 무섭더라. 고운정 미운정 다 들어서 이젠 얘도 나 없이 못 살겠다나 뭐래나. 그래도 얼굴이 못 봐줄 정도는 아닌데 새 출발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 자식도 없는데 대체 얘는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부모 없는 고아랑 결혼해서 여태까지 나와 함께한 마누라가 갑작스레 불쌍하게 느껴졌다. 난 원래 이렇진 않았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때리던 게 습관이 된 것 같다. 시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일전에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돌이킬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내 한쪽 눈의 시력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장님되는 거 빨리 되나 늦게 되나 의미 없었지만 그 시력을 찾기 위해선 수술할 돈이 있어야 했다. 돈도 들고 눈도 더 빨리 잃는다? 이게 뭔가 싶다. 난 그 말을 기등으로도 듣질 않았다. 근데 이제 와서야 난 그게 생각났다. 앞이 너무 보고 싶었다. 두 눈이 멀쩡할 땐 느껴보지 못했던 게 이제는 너무 간절했다. 습관적으로 눈을 뜨던 게 이젠 불가능하다라는 걸 수긍하면서부터 난 진짜 죽고 싶었다. 진짜 마지막이라면 꼭 한 번은 보고 싶었다. 환한 세상을 말이다. 근데 정말 사람이 마지막까지 오니까 염치라는 게 생기나 보다. 그 사실을 마누라한테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여태까지 괴롭히기만 했지 뭐 하나 해준 게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난 그 의사를 찾아갔다. 장님인 주제에 겁도 없이 찾아갔다. 난 의사를 만나야만 했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웬일인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예전에 마누라가 찾아와서 그 큰 돈을 지불하고 갔다는 것이다. 나 미안해 할까봐 일부러 말 안 했었다고. 막 뭉클하고 미안하고 쪽팔리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다음에 의사의 말은 앞을 볼 수 있는 건 이틀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수술 당일에 당장 다칠 수 있다고도 했다. 가슴속부터 무엇인가 막 끓어오르는데 일단은 참았다. 어차피 늦게 온 건 나였고 당장 마누라를 만나봐야 했다. 난 그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더 이상 내게는 날태란 그 녀석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제서야 마누라 진짜 얼굴이 보였다. 난 마누라와 시장 바닥이고 어디고 막 죄다 돌아다녔다. 언제 앞이 안 보일지 모르니까
그러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으로 등산도 했다. 석양이 거의 지고 있어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높지 않은 산이라 금방 올라갈 수 있었다. 경치는 끝내줬고 정말 내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장관을 내 눈으로 담았다. 그러다 그 빛을 보고 있는데 점점 사방이 까맣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난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여보, 여보, 어딨어? 나 안 보이기 시작했어. 당신 얼굴 마지막으로 꼭 봐야겠어. 어딨어? 저 멀리 마누라가 걸어오는데 야속하게 내 눈은 점점 닫혀오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눈을 찡그리고 마누라 얼굴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점점 까맣게 사방이 재우는데 그 가운데 마누라 얼굴은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주 환하게. 주변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붉은색으로 씌어진 부적이 벽 곳곳에 붙어 있었고 오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인형이 진열되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은 꽤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가 짙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말해봐. 이곳의 분위기로 봐서는 여자의 입에 물려있는 건 일반 담배가 아니라 곰방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지만 여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사실은 꿈 때문에 그러는데요. 남자가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했다.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 여자가 담배를 떼고 입을 열었다. 1년? 아니, 반년 정도인가? 여자가 말하자 남자가 한층 더 어두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의 여자는 자신의 담배 하나를 남자에게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을 길게 내쉰 남자는 조금이나마 진정된 듯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꿈을 꾸기 시작한 지는 거의 6개월이 다 돼가요. 맨 처음엔 그냥 단순히 악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요. 6개월 동안 반복되는 악몽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남자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입에 물린 담배는 재빠르게 타들어갔다. 여자 또한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근데 이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은 깨어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하지 꿈꿀 때는 진짜 몸이 굳어버린다니까요. 아, 진짜 무서운 건 질색이라서 공포영화도 못 보는데. 그래서? 그러자 남자는 떠올리기도 싫다는 듯 몸서리 쳤지만 이내 담배를 다시 빨아들이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어느새 남자의 담배가 끝까지 타들어가 있었다. 남자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정신을 차리면 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꿈속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이 굳은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가장 욕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눈도 못 감는다는 거예요. 미칠 듯이 무서운데 눈도 안 감겨요. 칠흑같이 어두운 창문 밖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도 못 감고. 남자가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설명을 계속했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들려주는 건 이번이 처음일 테니까. 남자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꿈속에서 몇 시간 동안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너무 생생해요. 꿈인데 사람이 어두운 곳을 처음 볼 때는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눈이 익숙해져서 어두운 부분이 조금씩 보이고. 그런데 이 현상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더 줄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순순히 담뱃갑을 열어 한 개비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곧바로 불을 붙이지 않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하얀 담배를 바라보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는 알 수 있었다. 꿈이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창밖에서 천천히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네, 씨발.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여자는 담배만 피워대며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남자는 신경질이 나는 것인지 단지 가려운 것뿐인지 연신 뒷머리를 긁어댔다. 사람이었어요. 사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쌍년이 창문 밖에서 허공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얼마나 개 같은 상황인지 모르실 거예요.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그냥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허공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쌍년이랑 눈을 마주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족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에 여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것이 말해보라는 제스처라고 생각한 남자는 이윽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입을 열었다. 그년이, 그 쌍년이 절 보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입이 찢어질 듯이. 그리고 호공에서 손을 들어 올리면서 창문을 긁어대요. 그 소리가 씨발 그 소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민식은 이 지옥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도 말이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대략 6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먹구름이 끼어있던 탓에 아침부터 하늘이 어둑어둑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분명 전날의 날씨 예보에서는 비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말이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아주 잦았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낮보다 한층 더 어두워진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모자를 고쳤었다. 분명 검은색 모자였을 것이다. 머리는 이틀에 한 번 감는 게 두피에 가장 좋은 습관이다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는 모자를 쓰는 일이 잦았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귀차니즘에 찌든 자신의 행실을 좋은 단어로서 무마시키려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반쯤 떡진 머리를 항상 모자로 가리며 생활했었다. 그는 가려운 뒷머리를 긁으며 집 안에 들어섰고 그날은 머리를 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래라면 아내와 아들이 있어야 할 테지만 그날 하루 동안은 외갓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었기 때문이다.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생각보다 쓸쓸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신발을 벗기 전에 그는 당장이라도 욕실로 달려가 씻고 싶은 생각이 강렬했지만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자 그의 몸은 자동적으로 침대로 향했다. 천근같이 무거운 몸뚱이를 침대 위에 던진 그는 땀이 흐르는 자신의 이마를 향해 손부채질을 하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화면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는 지금 이 포근한 유혹을 떨쳐낼 배짱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침대에 기대어 눕히고는 멍하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문득 그는 시선을 창문 밖으로 옮겼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바깥을 마치 지금 자신이 누워있는 이 공간과는 다른 세계로 느껴졌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는 두 가지 세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깥을 계속 바라보자 무언가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모자를 벗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가 계속 간지러웠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창문 밖을 향해 있던 그의 동공은 일순간 엄청난 크기로 팽창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힘없이 놓쳤다. 분명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눈을 통해 비춰진 그 광경이 그의 뇌 속으로 들어가 인식되는 그 순간 그는 집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고깃덩어리가 터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그의 몸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린 듯 아까와 동일 자세로 누워있었고 그의 두 눈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창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다. 앞으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엄청났다. 지금 창 밖으로 여자가 떨어졌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 건 해가 뜬 다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있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그는 몇 시간 전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부분을 응시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의 그 부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멍할 뿐이었다. 머릿속은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다. 분명 여자가 떨어졌다. 그의 집보다 높은 층에서. 그것도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그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명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사람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자살한다면, 그리고 머리가 땅을 향해 떨어진다면 땅으로 추락할 시의 바람과 중력 때문에 자동적으로 웃는 표정을 짓게 된다고. 그래, 그게 전부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분명 그 여자는 자신을 향해 웃음 짓고 있었다. 바람과 중력에 의한 웃음이 아니었다.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웃음 지었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던 술래가 숨어있던 상대방을 찾았을 때 지을 만한 웃음이었다. 바람과 중력이 더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웃음 중 가장 크고 가장 섬뜩한 종류의 웃음이었다. 떨어진 게 정말로 사람인지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닌지 같은 생각은 방금 전 들려왔던 사이렌과 사람들의 비명 때문에 전부 사라지고 말았다. 사이렌 소리를 듣자 그는 팔려있던 정신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아직도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부터 그 빌어먹을 꿈을 꾸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어린아이였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문은 천천히 퍼져 그의 귀까지도 들려왔다.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자살한 이유는 성폭행이었다. 그것 외에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경찰도 아니었고 아파트 내부의 CCTV를, 그것도 경찰의 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볼 권한도 없었다. 그는 동네 아줌마들에 대한 내용을 엿듣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그녀가 죽은 이유가 아니었다. 왜 그녀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는가? 오로지 그것만이 목적이었다. 맨 처음 꿈을 꿨을 땐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어 꾼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꿈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공포스러웠다.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깊은 잠에 들면 꿈을 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매일 밤마다 그를 반기는 그녀의 손짓은 날이 갈수록 기괴해져만 갔다. 온몸이 피망이라도 든 듯 시퍼런 몸뚱아리로 손톱으로 창문을 긁으며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과 무릎은 이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각도를 향해 꺾여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겨진 상태로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미칠 것 같았다. 아예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자 다음날 꿈꾸는 시간만 늘어날 뿐이었다. 누구에게 쉽사리 말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다 겨우 알게 된 곳이 바로 이 여자였다. 어떻습니까? 쫓아낼 수 있을까요? 긴 이야기를 마친 민식은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자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워댈 뿐이었다. 그는 여자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여자의 입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바랬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여자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 다음 말없이 앉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그러시죠? 쫓아낼 수 있으시냐고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전 이대로는 못 산다고요. 매일 밤마다 꿈속에서 저를 찾아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전 죽지도 못한다고요. 그의 말에 그녀는 또다시 담뱃갑을 꺼내었다. 하지만 담뱃갑 안에 담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쫓아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은 자기 머리 위에서 멈췄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묻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부터 있었어. 네? 네가 말한 그 여자 말이야. 네가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 네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였거든. 네 머리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여고생. 그녀의 말에 그는 흠칫하며 굳어버린 듯 말없이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내가 지금까지 네 욕 섞인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알았어? 나는 네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저 여고생 얘기를 듣고 있었어. 그게 무슨 웃겼어. 네가 열심히 짓거리는 말이랑 이 여자애가 떠드는 말이랑 전혀 달랐거든. 그녀가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을 한 번에 폭발시키는 듯 여전히 자기 머리 위로 시선을 향한 채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입 닥쳐! 이 미친년이 노망났어? 귀신이 보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넌 그냥 내 꿈에서 그 미친년이 안 나오게 할 방법만 설명하면 된다고, 이 쌍년아! 그는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계속 자기 머리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제 값은 받아야지.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네가 말한 성폭행범, 네가 그 말을 꺼낸 순간부터 눈치챘어. 네 머리통 위에 있는 여고생이 시끄럽게 떠들어댔거든. 네가 범인이라고. 이년이 단단히 미쳤네. 사람보다 귀신 말을 더 믿는다고? 그의 말에 그녀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빼앗아 자신의 입에 물며 말했다. 살아있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있지만 죽으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얘가 말하더라. 네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너 사실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도 꽤나 오래됐다면서? 그날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도, 네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는 것도, 게다가 아내랑 아들이 외갓집에 간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 가족들이 안 돌아왔지. 그럼 지금 그 가족들은 어디 있을까? 그녀가 슬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은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자신의 머리 위를 바라보던 그의 동공이 점점 팽창했다. 그의 눈으로 그 여자아이가 보이는 듯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두 눈이 어둠 속에 묻혀있던 물건을 비추듯이 비어있는 허공을 바라보던 그는 손과 발을 경련하듯 떨어댔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마치 잠에 드는 것과도 같이 그가 기절했다. 그가 기절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머리 위를 쳐다보고 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 여고생 이름 알려줄까?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의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다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녀의 긴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그녀는 그의 귀에 가져다 댄 입을 조용히 속삭였다. 민식은 자신의 생활이 언제부터 꼬여갔는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분명 그가 자신이 일해오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던 그날일 것이다. 먹구름에 찢겨 아침부터 어둑어둑하던 바로 그날. 그날 민식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 그건 어디까지나 실수였다. 아주 잔혹하고 비극적인 실수. 흘린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살이었다. 자신에겐 살아갈 용기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내와 아들의 시체를 화장실 욕조에 처박아 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민식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 다음엔 20층 버튼을 누르고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나가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될 터였다. 그렇게 마음먹은 그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리고 그는 그 소녀를 만났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그가 그 소녀를 보고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20층이 아닌 이름조차 모르는 소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날 새벽 2시 그와 그 소녀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설명부터 하자면 지금 땡땡여고에 다니고 있는 고3 여학생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주 기묘한 일을 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등굣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 근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가기 싫은 이유도 있었지만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 입원하게 된 것이죠. 저희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6인실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 병실을 쭉 둘러보니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쳐서 입원하신 분, 그리고 할머니, 또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 남자가 제 시선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제 시선에 팍 꽂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동안의 수업 스트레스와 공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든 잡생각은 버리고 이번에서 쉬는 것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병실 사람들과 조금 안면을 트면서 친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와는 아예 말 한마디를 건네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남자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그는 제가 말을 걸 때도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었고 표정은 어찌나 온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쫓다른 눈빛으로 병실 창문을 통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 침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사람과 너무나 닮았네요. 절 피하세요. 그는 알 수 없는 얘기만 꺼낸 뒤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갔고 창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만화책을 보면서 낄낄대며 시간을 죽였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잠잘 때에도 휠체어에 앉아 창문 밖을 응시하던 그 남자가 어느 날 제 앞에 있더군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의 주위엔 먼지가 너무 많이 흩날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눈을 뜨자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신에게 못할 짓 하는 건 알지만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네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이제 얼마 후면 아마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댔지만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쓸쓸함을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마냥 웃으며 넘길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잠도 휠체어에서 자고 밥 한 끼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계속된과는 무관하게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걷더니 제게 발을 보여주었었죠. 전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의 양쪽 발가락 부분이 무언가가 파먹은 것 마냥 징그럽게 파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병이고 세계에서 걸린 사람도 아마 제가 사랑하던 사람과 제가 유일할 겁니다. 제 담당 의사는 이것을 고치려고 밤낮을 새며 노력했지만 결국 허사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이 병의 결말을 알아요. 무슨 수를 쓰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죽게 된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신에게 제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닮았어요.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제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해요. 좋은 이름이군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감정을 숨기고는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시울이 붉어질 때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평소보다 많은 양의 먼지가 그 사람 주변으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요. 제가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제가 여행을 하던 중에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눈에 반했다고 하죠. 제가 그녀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깊어갔죠. 그녀와 전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음악 취향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까지 같았습니다.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그녀의 모든 것이 좋고 그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이별을 고할 때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았다고는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만큼 그녀도 절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그녀가 헤어지자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면서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만 결국은 납득이 가더라고요.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절 아는 사람들은 저보고 가볍다고 하니까요.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여튼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거의 1년 동안 그녀 생각만 하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 하고 연락처도 지웠다, 다시 등록했다 이렇게 반복하고 꿈에서도 반복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또 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하늘이 도와준 덕분일까요? 결국은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바보처럼 다시 그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더군요. 그녀를 본 것은 병원이었어요. 그녀는 저처럼 휠체어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있더라고요.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슬픔과 기쁨이 섞여서 저까지 괜히 울적해지더라고요. 전 그녀를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어요. 예전에 예쁘던 그녀는 사라지고 웬 영혼이 빠져나가 마네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절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고요. 전 울고만 있는 그녀를 간신히 진정시킨 뒤 왜 입원한 거냐 물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발가락을 보여주더군요.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어요. 지금 저처럼 양쪽 발가락을 누군가 파먹은 듯 징그럽게 파여 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러더군요. 자신이 벌받은 거라고. 저랑 헤어지고 몇 달을 지나고 여행을 하는데 웬 노파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노파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것처럼 너의 몸도 갈갈이 찢어질 거다. 그리고 너에게 행복이란 걸 모르게 해주마. 네가 감정을 느끼면
너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게 더 빨라질 거다 라는 헛소리를 남기고는 사라졌대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발가락부터 조금씩 먼지처럼 몸이 흩어졌대요.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더욱 빨리 몸의 가루가 많이 흩날린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펑펑 울면서 이제 자신은 어떡하냐고, 그녀가 믿을 사람은 이제서야 저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참 멍청해요. 그렇게 상처받았으면서 결국 또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병실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곤 무작정 뛰었죠. 우선 저는 그녀가 노파를 만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파는 제가 올 것을 알았는지 그 장소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그 노파를 처음 봤는데도 왠지 이 노파가 그 노파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요, 당신이 그녀에게 이상한 저주를 건 그 노파입니까? 그래,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들은 자신이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 저주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 보자.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대체 뭡니까? 이거 참, 그 외에 3류 소설에서 늘 나오는 레퍼토리 있잖아. 네? 제가 대신 걸리라는 겁니까? 이 총각 보기보다 똑똑하구만. 근데 자네 괜찮겠나? 자네는 결국 상처만 입은 채 쓸쓸하게 죽어갈 텐데 말이야. 자네에겐 특별히 선물을 남겨주지. 자네는 어떤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자네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은 알 걸세. 이 말을 끝으로 전 잠에서 깼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죠. 하지만 꿈이 아닌 게 있었습니다. 제 발가락이 천천히 먼지처럼 흩어지더군요. 저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녀가 있는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절 꼭 껴안으면서 자신의 병에 치유됐다고, 흩어지던 발가락이 다시 생겨났다고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오빠라고, 이런 오빠를 만난 건 자신의 인생의 행운이라고 하면서 해맑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더니 오빠, 나 병 다 나았어. 모르겠어. 저절로 나았어. 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자친구인 것 같았어요. 전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던데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전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제 몸 밑에선 천천히 몸이 해체되고 있는데, 그람자는 그렇게 말하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열하면서 말을 더듬지도 않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은 더욱더 빠르게 해체되어 갔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는 그러고선 저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저에게 원망스러운 짓을 해도 저는 그녀가 밉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수진 양한테 좋은 이름이라고 했죠? 그녀의 이름도 김수진이랍니다. 믿던 안 믿던 수진 양의 자유예요. 그래도 수진 씨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많이 후련합니다. 전 이제 다시 마네킹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말이죠. 몸이 해체돼 갈수록 나쁜 기억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억마저도 해체되는 기분이랄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휠체어를 이끌고 병실에 있는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전 그 후로 태어나기 전에 그 남자가 보여주는 그녀의 사진을 한번 보고 사소한 이야기 한마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그 남자는 천천히 잊혀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는 지인이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웬 낯익은 얼굴이 있더군요. 그 남자였습니다. 전 그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해체는 너무나도 많이 진행돼서 몸의 3분의 2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의 몸이 더욱 빠르게 해체되어 갔습니다. 전 그에게 못할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용기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김수진 양은 한 번이라도 왔었나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잠에 들었고 전 이상하게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위해 한 남자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천천히 죽음만을 기다리며 해체되어 가는데 그 여자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다시 짧은 만남이 끝나고 전 일상 속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남자와의 인연은 의외로 길더라고요. 제가 숨을 중간에 댈 무렵 뉴스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머리 하나만으로 살아있는 남자. 전 직감적으로 딱 그 남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 장소로 찾아갔는데 그곳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많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고 나서야 그 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수진 양은 왔다 갔나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눈동자만을 가로저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떨구는데 제 옆으로 사진에서 본 듯한 여자가 아이와 남편을 이끌고 구경하고 있더군요. 혹시나 해서 불러봤습니다. 수진 씨? 네? 그 여자가 저를 보더군요. 혹시 여기 있는 이분 아세요? 잘 몰라요. 그래요? 이 여자는 분명 수진입니다. 왜냐고요? 그 남자가 계속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서로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 남자는 화를 낼 줄 알았지만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러나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체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렇게 죽었어요. 온몸이 해체돼서요. 그런데 그 남자의 뇌만 남았을 때 그 뇌가 한순간에 흩어지더군요. 분홍빛 벚꽃처럼 정말 아름답게 흩어졌어요. 뇌가 흩어지는데 어떻게 아름다웠냐고요? 그런 장면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저는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아마 크게 높아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겐 지옥의 선물이었나 봅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녀는 그 자리를 급히 도망치다 빠르게 달려오던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녀는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